프로이드가 봤던 건 우리의 문명이나 우리 문명 사회를 이해하는데 문명이 발달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만은 계속 남아있고 어쩌면 불만은 더 커지고 문명이 발달하면 모든 것이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기는커녕 어쩌면 인류 전체가 한꺼번에 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쓴 글이에요. 이 당시가 어쩌면 이 글을 쓰고 있을 무렵이 바로 미국에서는 대공황이 일어나는 시기였던 거죠. 이 글은 1930년에 출판됐는데 원고가 완성돼서 출판사에 보내놓고 일주일 만에 대공황이 왔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뉴욕 증권거래소가 붕괴되는 이런 사태. 그러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세계 대공황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쟁. 그 전쟁은 또 세계대전으로 이어지죠. 그만큼 파괴적인 어떤 시대로 가고 있을 때 어떤 굉장히 예언자적인 글을 썼죠. 문명 속의 불만이라는 이 책이 1930년도에 출판됐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그래요. 어떤 책 자체로서 즉각적인 성공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1930년에 나치가 다시 독일의 의회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어떤 면에서 쿠데타를 한 게 아니고 선거에 의해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결국 이때 프로이드가 느꼈던 것이 엄청난 절망감이죠. 이 문명에 대한 절망감인데 그 이전만 해도 처음에 자기가 쓴 글 속에서는 삶과 죽음의 역동간의 투쟁이 그래도 어쩌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희망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런 히틀러의 부상을 보면서 자기 글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나 어느 쪽이 성공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누가 예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쩌면 문명이 정말 발전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 확신이 없다는 어떤 결론을 이분이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인 견해를 여기에 피력하고 있는데 프로이드가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은 어쩌면 문명 자체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 구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심리 내적인 갈등 구조하고 병렬이라고 봐요. 우리가 초자와 자아 간의 갈등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초자와 자아 간의 갈등으로부터 우리의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일어나고 이 무의식적인 죄책감이 어떤 우리 문명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만연한 불만들하고도 관련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이드가 환상의 미래라는 책을 그 종교에 대한 책이죠. 종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환상의 미래를 출간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인 로맹 롤랑이 프로이드에게 편지를 써서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종교적 에너지의 주관적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는 대양감, 오시애닉 필링을 본인은 느끼고 있고 이러한 정서에서 자기는 벗어난 적이 없는 아주 중요한 정서인데 왜 이런 정서를 이렇게 종교에 대한 중요한 논문을 쓰면서 쓰지 않았는지 유감스럽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논문을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이런 로랑 로맹 롤랑의 어떤 글을 대하면서 타바키를 그것은 그가 영혼에 대한 감각 마치 망망대해처럼 막막하고 무한한 어떤 느낌이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느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프로이드가 다시 한번 본인 스스로는 한 번도 이런 체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혀요. 그렇지만 아마 로맹 롤랑이 하는 얘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유대감, 외부 세계와 온전히 하나가 된 느낌일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이해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요. 이건 어떤 신앙적인 체험 속에서 나오는 로맹 롤랑의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자기가 하나가 돼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넓은 바다 속에 자기는 그 출렁이는 바다 속에 그 대양과 자기가 하나가 돼 있는 느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조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다고 한다면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아가미를 통해서 물을 마시고 뱉고 하는데 어쩌면 이 바닷물과 이 물고기는 하나인가요, 아닌가요? 물고기 입장에서는 바다는 자기의 일부예요? 자기하고 바다가 다른 것인가요? 인간이 숨 쉬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겠죠. 네? 인간이 숨 쉬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속에서 숨을 쉬는 거랑 같은 거죠. 바닷속에 아가미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공기는 우리의 일부인가 아닌가죠. 어쨌든 이거 느낌을 전달하려고 하는 건데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 신비적인 종교적인 느낌, 이걸 본인은 체험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기 보면 그 롤랑이라는 사람은 동양적인 사상을 우리는 동양에서는 인간과 자연을 하나라고 그렇죠. 예. 자연을 한 조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 원제를 더 읽어봐야 되지만 어쨌든 로맹 롤랑은 이러한 대양감이라고 하는 것, 오시애닉 필링이라고 하는 것, 어떤 존재가 대양 속에 있을 때 느끼는 큰 바다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느낌, 이제 이런 개념을 썼는데 이런 오시애닉 필링이란 대양감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본인의 신앙적인 체험, 이분은 항상 그러한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자기의 종교 체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는 자기는 그것을 한 번도 체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에서 상당한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어떤 대상과의 유대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자기가 온전히 하나가 된 느낌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프로이드가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초기 유아의 정서적인 경험을 우리가 보면은 생애 초기에는 유아는 자신의 자아와 외부 세계를 구별할 수 없다고 프로이드가 얘기합니다. 자아와 외부 세계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엄마 젖가슴과의 주기적인 접촉은 유아가 자신의 자아 외부에 있는 대상의 존재를 점차 발견하도록 촉진시킨다.
그래서 엄마의 젖가슴과의 접촉이 그것도 정기적인 주기적인 접촉을 통해서 유아가 자기 자아 밖에 있는 외부 세계, 외부에 있는 대상의 존재를 점차 발견하게 하도록 도와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유아의 경험 속에서 고통과 불만족의 초기 경험은 아이가 고통이 있거나 불만족스러울 때는 유아는 불쾌의 근원, 그래 언플레저가 일어난 불쾌의 근원이 되는 것은 모두 밖으로 몰아내고 쾌락의 근원이 되는 것은 모두 내부에 간직하도록 이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함으로써 쾌락 원리에는 복종하고 현실 원리가 지배하는 외부 세계를 저항하는 쾌락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플레저 이고라는 개념을 썼어요. 쾌락자가 쾌락 원리에 그러니까 쾌락을 따르고 불쾌함을 피하는 이 쾌락 원리, 플레소 언플레소 원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쾌락 원리를 따르고 현실 원리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쾌락자가 형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원문에서도 어떤 방식으로 이걸 좀 더 설명하고 있냐면 자아는 이런 식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분리한다. 그래서 이런 경험 속에서 자아가 외부 세계하고 조금씩 분리돼 나가는데 이걸 다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원래 자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지만 나중에 외부 세계를 자신으로부터 분리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보면은 얼핏 보면은 아이의 자아가 외부 세계로부터 자기가 분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래는 자아와 외부 세계가 구별이 되지 않았으니까 자아 안에 모든 것이 있었는데 자아 안에 있는 외부 세계를 점점 걷어내면서 내부 세계를 자신으로부터 분리해낸다. 이게 두 개는 다른 개념이죠. 하나는 외부 세계로부터 자기를 떼어내는 거라고 처음에 일단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깊이 들여다보면 그거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아까 오시애닉 필링이라고 대양 감각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하나가 돼 있는 감각이니까 전체가 다 자기 안에 있었는데 이 아이의 자아 안에 있던 전체 속에서 정말 자기가 아닌 것, 정말 자아라고 할 수 없는 외부 세계의 경험들은 밖으로 나가게 분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감은 훨씬 더 포괄적인 느낌에 축소된 잔재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른이 돼서 느끼는 자아감은 어린아이가 느꼈던 자아감, 그 자아감은 자아와 세계관의 친밀한 유대감에 해당하는, 그리고 과거에 이은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지 이전에 느꼈던 자아라는 큰 느낌, 자아를 축소된 자아가 아니라 원래 외부 세계와 자기가 분리되기 좀 다른 얘기로 한다면 엄마를 아이에게 세계라고 한다면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기 이전에 아이가 느꼈던 정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른이 돼서 느끼는 자아는 어쩌면 엄마가 나에게서 분리된, 아니면 외부 세계가 나에게서 완전히 분리된 이후에 축소된 자아라고. 그래서 지금의 자아는 과거에 포괄적인 느낌을 주었던 이 큰 자아에 축소된 하나의 잔재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대양감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무한함 감각은 유아 때 경험한 원시적인 융합의 느낌이 성인 안에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로벤 골랑의 얘기를 철저하게 유아적인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양감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무한한 감각, 끝이 없는 감각인데 어떤 리미트가 없는 거죠. 유아 때 경험한 원시적인 융합의 느낌, 이게 융합이라 어렸을 때가 환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어렸을 때 이게 어떤 대상과
분리되기 이전, 세계와 분리되기 이전 그 단계에 아이가 느꼈던 그 정서가 그대로 어린에게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대양감을 로맹 롤랑은 종교적 욕구의 근원으로 봤는데 프로이드는 그걸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보는 종교적 욕구는 유아의 무력함 그리고 보호적인 아버지에 대한 갈망에서 파생된 것이지 이런 대양감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분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로맹 롤랑이 묘사한 감정은 1차적인 감정이 아니고 2차적인 것. 인류가 외부 세계 가운데 자아가 처해 있다고 느끼는 위험을 부인하고 일종의 위안을 구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을 부인하고 위험한 상황을 부인하고 위안을 칸슬레이션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필요성에서 이러한 고통스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자극하지 않고 위안을 얻고자 하는 이런 유아적인 어떤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는 자기가 처해 있는 위험을 느껴지는 위험을 부인하고 일종의 유안을 구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대양감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대양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어적인 것.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그 위험한 상황에서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그 위험 자체를 인식하지 않고 위험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험하지 않다고 느끼면서 그 위안을 칸슬레이션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로맹 롤랑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 종교적인 체험을 기반으로 한 주장을 이분은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 속에 나오는 것은 영성적인 어떤 종교적인 얘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봐야 되고 계속해서 논의될 대상이지만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서 유아가 처음 경험하는 대양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외부 세계와 자신을 분리해내고 어떤 좋은 것은 자기 안에 보존하고 나쁜 것은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로는 이 글 속에는 멜라니 클라인,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한 멜라니 클라인의 원시적인 자아가 초기 자아들이 분열 기제와 그리고 내사, 투사 이런 기제를 통해서 초기 자아들이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이론을 굉장히 자세하게 발달시키는데 이 멜라니 클라인의 이론의 원형이 바로 이 글 속에 숨어 있다고 보여요. 여기 어린아이가 초기에는 대상과 자기가 분리되지 않은 이런 경험, 하나로 되어 있는 상황, 전체적인 경험에서 점차 불쾌한 경험과 좋은 경험을 분리해내기 위해서 대상을 분리해서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쪼개고, 그래서 나쁜 대상은 밖으로 투사하고 좋은 대상은 나중에 투사하지만 어쨌든 자기 안에 좋은 것을 간직하고 나쁜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하는 이런 개념들 자체가 프로이드의 이 글에서 이미 이 1930년도의 글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멜라니 클라인의 견해와 프로이드의 견해가 상당 부분 지금 근접해 있는 글이라고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이 글 속에는 멜라니 클라인적인 접근, 그 대상관계적인 접근이 프로이드의 이 논문 속에도 함께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이 두 분 간에 누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함께 이 두 멜라니 클라인의 글과 이 프로이드의 글을 함께 우리가 동시에 읽는다면 조금 더 멜라니 클라인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프로이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